장르가 뭐니에 아주 논쟁적인 순서죠. 전문가들의 치열한 머니 토론, 생각이 달라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배우고 경제를 이해하는 방법은 정말 다양합니다. 책을 읽기도 하고 강의를 듣기도 하지만 때로는 영화 한 편이 천마디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의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최고의 경제 영화는 무엇인가? 이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얻고자 생각이 다른 두 분을 모셨습니다. 특별하게 경제 고수가 아니라 영화 고수 두 분을 모시고 경제 영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각종 미디어에서 대중의 사랑을 담뿍 받고 계시는 분들이죠. 라이너 영화평론가, 전찬일 영화평론가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이너님은 극과 극 시리즈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전찬일 영화평론가님은 처음 인사를 드리고요. 네, 저도 처음 뵙네요. 평론가님 별명이 칸찬일, 칸19라고 하던데. 네, 예, 어떤 뜻입니까? 지금은 칸 19가 아니고 칸 23인데 네, 세계 최고의 영화제인 네, 칸 영화제를 1997년부터 네. 작년까지 23번을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평론 생활 30수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네? 내가 내세울 거는 뭐 칸 영화제 많이 다녀온 것밖에 없구나. 그냥 예. 성을 바꿔서 칸찬일로. 그래서 그다음에 또 비평가로서 깐다 뭐 등등. 여러 그래서 주기적인. 네, 그래서 언제 뭐 또 칸찬일에서 깐찬일로 바꿀 수도 있을 거고요. 네네. 일단은 말이 뭐 길었습니다. 칸찬일, 깐찬일, 저희는 칸찬일로 네, 통일하도록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두 분에게 신뢰가 될 수도 있는 개인적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조금 더 형님이시니까 혹시 네. 친하십니까? 그렇죠. 친하죠. 저 선생님하고 가깝습니다. 왜냐면 워낙 오래 봤기 때문에 네. 5년 이상을 봤고 또 이제 저한테는 평론가 선배님이신데 네. 그 대신 제가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이 경력 차이가 많이 나서 항상 네네. 선생님 이렇게 불러요. 네. 우리 둘이 같이 낸 책도 있어요. 10개의 시선으로 보는 영화 감상법이라는 책도 있어요. 두 분이 네, 공동으로. 공저입니다. 일종의 뭐 대담집인데요. 네. 네. 제가 볼 때는 좀 애정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과도하게 네. 라이너를 애정하고 우리 라이너는 저에 대해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그런데 예의는 지키는 그래서 늘 그 점에서는 섭섭해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애정 없이 예의만 지킨다. 네. 이게 뭐냐면 선생님하고 저하고 좀 많이 연식이 달라요. 연식 공격이 나왔네요. 이거 약간 휴대폰으로 비교를 하자면 네. 저는 이제 갤럭시 S25 울트라 정도 되고요. 네네네. 선생님은 이제 애니콜입니다. 네, 요 정도 차이. 아니 뭐 저도 S23인데 네. 그 지향 자체가 네네네. 여전히 아날로그적인 스마트폰 지향이- 이전 시대다. 제가 볼 때 뭐, 라이너님이 되게 예의가 바르진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다바리로 이렇게 직다바리 이렇게 직구로 연식 공격이 들어올 줄 몰랐어요. 방송에서는 예의가 안 바른데 네. 그 밖에서는 더 이상 예의가 바를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예의 없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 좋아하지 않을 정도가 아니고 만나지 않으니까 네네. 지금 5년 한 3개월 됐는데 같이 출연한 게 네. 두부에 정말 예의가 바르지 않았으면은 제가 아마 도중에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만두지 않았을까. 예의가 그만큼 바르기 때문에 뭐 최고입니다. 오래 같이 함께 하고는 있으나 방송만 들어가면 그렇게. 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우리 라이너는 좀 컨셉인 것 같긴 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말이 좀 느리시고 네. 굉장히 길게 하시고 멈추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중간중간 끊으면서 들이받지 않으면 방송이 살지 않는다. 이런 게 이제 그 문제가 반은 있죠. 맞고 반은 틀려요. 원래 말이 느린 건 아니고 말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느리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뿐이에요. 실제로 하다 보면 네. 못 알을 정도로 막 빨리 달리고 라이너 이상으로 빠르긴 합니다. 깔 때 특히. 네, 뭐. 깔 때 빠르시군요. 오늘도 아마 네. 제가 저의 통제를 벗어나서 어떨 때는 막 진짜 빨라지지 않을까. 근데 네.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지금- 늦게 하려고 노력하죠. 지금 제가 준비한 질문, 요 질문 듣고 나시면 좀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라이너님이 영화 감독 데뷔를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었거든요. 들었죠? 그 연출한 영화 개봉이 되나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영화를 만드는 건 다 됐는데 네. 개봉 일자를 잡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개봉일자는 언제 어떻게 잡는 거예요? 개봉 일자를 잡기 위해서는 이 개봉 시기를 잡아야 되고 네. 또 개봉하는데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속된 말로 제가 이런 방송에서 속된 네. 말 쓰면 안 되지만 제가 개털이 됐습니다. 이 정도 속된 말은 많이 하셨습니다. 예, 빈털털이. 예. 개털이 됐다. 예. 이제는 뭐 가진 돈도 없고 이제는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영화를 내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바닥을 기어다니면서 개봉은 저 라이너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라이너 영화를 좋아하는 뭐 배급업자라든지 네. 또는 지금 돈이 궁하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 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막 엄살을 부리니까 혹시 라이너 팬 중에서 투자 쪽에서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좀 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러고 제가 그거를 도우려고 워낙 애정하는 후배니까 아름다운 지금. 이야기입니다. 네, 듣기 그럼요.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영화에 내심 투자해야 돼요. 내심 염려는 무지만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 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 무지만이 까일 거기 때문에 뭐 특히 최강희한테 많이 까일 거기 때문에 염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두 분이 조금 더 극과 극으로 좀 갈라졌으면 하는 마음에 질문 드렸는데 네. 이렇게 뭉쳐주시네요. 두 분. 아 지금은 애정하는 시간이고 네. 이제 좀 영화가 들어가면 좀 알겠습니다. 갈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담을 조금 더 나눠도 괜찮을까요? 우리 칸차리 평론가님도 유명하시지만 아드님이 더 유명한 인플루언서라고. 아주 스트레스죠. 아 그게 왜 스트레스? 왜냐하면 제가 영화 공부를 40몇 년을 했고 네. 영화 평론을 30몇 년을 했는데 네. 뭐 한 4, 5년 된 아들이 어느 날 유튜브로 좀 뜨더니 제가 그 아들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아 뒤바뀌었군요. 네, 그 전까지는 이제 평론가 전찬일의 아들이었는데 갑자기 너덜트 전상엽의 아버지가 되면서 그날 제 삶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 상엽군의 아버지. 네, 전상엽의 아버지입니다. 너덜트 전상엽의 아버지입니다. 아 저도 많이 좀 예, 닮았다 수차례 본 그러던데. 적이 있어가지고. 아, 네네. 네네네.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좋기도 하지만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잘 나가니까. 근데 아들이 너무 잘 나가서. 말로만 저렇게 하고 네. 밖에서 사람들 만나잖아요. 네. 아들 얘기밖에 안 해. 우리 아들 누군지 영화 알아? 얘기하셔야 되는데. 우리 아들 누군지 아냐고. 전상엽 그런 들어갔어? 거짓말을 대놓고 그 제일 바보가 네. 아내 자랑과 자식 자랑을 대놓고 하는 그걸 건데 두 개를 하세요. 아주 많이 하십니다. 아내 자랑은 하는데 자식 자랑은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저희 생각이 달라 오프닝이 막 시작된 느낌입니다. 두 분이 막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경제 영화입니다. 제 느낌인지는 몰라도 유독 경제 영화는 좀 주식을 다룬 영화가 좀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요. 두 분 주식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주식을 하지 않습니다. 해본 적은 있죠. 해본 적은 있으나 실패 때문에 그 또 실패가 두려워서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에 친구들이 네. 여러 친구들이 깡통을 찾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들이 많은 다양한 이유로 깡통을 찾는데 네. 그 중에 이제 주식으로 찬 친구들 꽤 있습니다. 네. 그거 아세요? 아파트 옥상에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네. 그 투자 회사에서 오는 이런 그 증권 회사에서 오는 이런 뭐라 그래요? 우편물 있잖아요. 네, 우편물. 우편물을 태우고 있는 울면서 태우고 있는 그 친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나는 주식을 하지 말아야겠다. 그 친구가 명문대 아주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거든요. 게다가 경제 전공인이 그렇죠. 우리나라 최고 명문대 경제학과를 나온 친구가 네. 그렇게 주식 관련된 문서를 다 태우고 있는 걸 보고서 네. 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우리 칸차리 평론가님은 주식하고 계십니까? 돈을 이제 큰 돈을 벌 수 있는 두 가지 수단이 부동산하고 주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여유도 없지만 제 생각 자체가 없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비경제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상엽군은 주식을 할 수 있는 재산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아직 뭐 재산 정도로 할 정도는 아니고요. 아 그럼 분명히 아버지께 숨기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건가요? 왜냐하면은 예, 예. 좀 용돈을 좀 그래도 매달 용돈을 좀 보내주기를 바라는데 보내주지 않는 거 보니까 못하는 거 보니까 본인들 이제 재작년에 결혼해서 네. 자기들 살아가는데도 좀 급급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뭐 이렇게 뭐 재산 이런 거는 지금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선생님은
아들에게 네. 용돈을 내놓으라는 메시지를 이 방송을 통해서 네, 대놓고 전달하고 하는데. 계시는 거죠. 우리 빚의 상당 부분은 우리 아들 둘 키우는데 들어갔으니까. 빚까지. 네, 뭐 그래서 조금 네. 그 엄마 아버지의 그 좀 궁핍함을 좀 더 도와주기를 덜어드릴 수 대놓고 지금 잘하는 사모가? 거 맞습니다. 아버지 용돈 드려라. 자,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촬영 전에 미리 두 분께 최고의 경제 영화를 선정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도직입적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최고의 경제 영화는 뭔가요? 하나, 둘, 셋. 빅쇼트. 빅쇼트, 월스트리트. 이렇게 나눠졌습니다. 라이너님, 투자자라면 꼭 봐야 할 경제 영화로 빅쇼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영화입니까? 일단 빅쇼트라는 영화는 아담 맥케이라고 하는 감독을 스타덤에 올린 그런 작품이에요. 네. 그리고 이 빅쇼트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나오기가 어려운 스타일의 영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영화 감독들 그리고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경제 얘기를 하기를 어려워해요.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그걸 다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데 그렇죠. 그 전문적인 지식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이 작품이 만드는 것처럼 이런 어떤 편집 기술이나 이런 거를 능수능란하게 쓰기가 좀 어려워요. 이거는 이 빅쇼트 같은 작품이 나오기는 좀 어렵다. 우리나라가 가장 약한 부분이 한국의 바로 영화 이런 감독들에 대한 약간의 모독까지 그런 한국 부분이다. 영화의 기술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아유. 감독들은 공부를 하지 않는다. 네, 이런 동의하기 정말 힘든 발언을 지금 대놓고 하네요. 저렇게 예. 뻔뻔하게. 일단 시작부터 네. 생각이 많이 다르십니다. 아무튼 좀 네. 심하게 얘기하긴 했는데 아직 네. 우리나라에서 너무 그렇게 심해요. 빅쇼트만큼의 작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2008년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세계적인 금융 위기가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이런 정도로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2008년에 왔었던 글로벌 금융 위기. 그래서 이 영화는 그 바로 이전, 그러니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한 금융 위기가 오기 바로 이전에 그거를 먼저 알아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오는 크리스천 베일이 이 작품에서 마이클 버리라는 인물이거든요. 네. 이 인물이 그걸 처음으로 알아냅니다. 문제가 있어. 우리 경제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어. 이건 부동산 위기가 올 거야.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위기가 와. 이제 망할 거야. 그리고 이거 동산으로 알았어요. 옮겨가야죠. 동산으로 옮겨간다. 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망하는데 베팅을 한 겁니다. 바보 아닙니까? 이제 망할 거니까 네. 망하는 데다가 베팅을 하는 거예요. 망할 곳에다가. 망할 곳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마이클 버리만 그거 알았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골드만삭스 이런 데 가거든요. 네.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다 비웃어요. 뭐야? 바보로군. 야, 바보가 돈을 갖고 왔어? 이렇게 됐는데 네. 이제 나중에 가면은 정말 멸망이 다가오면서 마이클 버리만 돈을 버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글로벌 위기, 금융 위기를 맞게 되고 네. 금융이 폭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가? 그거를 그린 작품이 바로 빅쇼트죠.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들어보긴 했는데 이거 어떤 사태였습니까? 요거를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네? 서브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등급을 말하는 거예요. 신용 등급. 네. 그러니까 주택을 살려면 이 신용 등급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서브프라임 등급은 말 그대로 바닥 등급이에요. 네. 원래라면은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태. 좋지 않은 사람들, 네. 자산이 없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그 빌려주는 거죠.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줘서 그 사람들이 주택을 살 수 있게 만들어요. 네. 근데 그렇게 신용이 적은 사람들한테 처음에는 저금리로 빌려주는 거예요. 네. 저금리를 빌려줘서 집을 사게 만드는데 그럼 좋은 건데요. 근데 그거를 한 1, 2년 정도만 저금리를 주는 거죠. 네. 그다음에는 원리금을 같이 갚아나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돈을 들여야 되니까 집을 팔아야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저금리로 서브프라임은 어떤 거냐면 저금리 사람들한테 집을 퍼주다 보니까 집이 4채, 5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이 영화의 되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스티븐 카렐이라는 배우가 있죠. 카렐 배우가 여기서는 마크 바움이라는 캐릭터인데 네. 이 마크 바움이 어느 동네에 가서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시골 동네에 가요. 네. 거기에서 춤추는 스트리퍼 일을 하는 여성이 있거든요. 네. 여성이
집을 5채를 갖고 있어요. 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은데도 여유가 불구하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네. 근데 5채를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원리금이 조금씩 나가기 시작하면 집을 팔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럼 갑자기 시장에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시장에 집이 막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집값이 폭락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금융위기가 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의도대로 되지 않았군요. 그리고 이제 뒤로 가면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뭐 CDO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영화가 점입가경으로 가게 됩니다. 아, 이게 사실 저 보지 않은 영화고 아, 이게 경제 영화 재밌겠어라고 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면서 좀 보고 싶어졌어요. 보고 싶어지죠. 네. 그리고 이 영화는 너무 좋은 지점이 뭐냐면 아담 맥케이의 편집이 빛을 발하는 부분이 어려운 경제 영화가 나올 때 갑자기 마고 로비가 등장해. 그리고 셀레나 고메즈가 나와요. 네. 욕조에 누워 있어요. 탁 누워서 그녀가 카메라를 보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집중이 되는 거야 이게. 마고 로비가 셀레나 고메즈가 막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면 아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또 보고 싶어졌어요. 저분이 설명만 해준다면 네. 나는 100번도 들을 수 있어. 네. 이런 기분이 되는 거죠. 그 이해가 이해가 쏙 잘 될 되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 네. 그녀를 보느라 안 들어오다가 네. 보다 보면은 저렇게 열심히 소개하고 있는데 내가 들어야지 네.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작품이죠. 아, 여러 가지. 그- 네. 여기서 좀 끼고 들어가도 됐죠? 그럼요, 네. 그럼요. 아까 서브프라임이 뭐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운 건 하나도 없고요. 우리가 이제 방송 시간도 최고로 좋은 시간을 뭐라 그래요? 프라임 타임입니다. 네. 서브는 뭐예요? 그 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원래는 프라임, 우량 고객들한테 해야 되는데 우량 고객이 안 되는 그 밑에 있는 그래도 아까 바닥이라고 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바닥까지는 아니고 가령 1000점 기준으로 하면 한 620점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제 620점 밑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 같은 사람한테 주장일 원래는- 뿐입니다, 아니, 여러분.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 같은 사람한테 대출을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때 그냥 막 해준 거죠. 물론 저는 요즘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서브프라임도 안 되고 알아보셨군요. 아마 예. 서브 프라임 정도 뭐 될 것 같긴 한데. 서브에 서브.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플롯에서도 서브 플롯이라고 하거든요. 네. 메인 플롯이 있고 네, 서브 서브 플롯. 그러니까 서브 프라임이니까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서브웨이라는 말도 있죠. 뭐 그렇죠. 아니 그건 또 그건 이제 썰렁하게 전혀 다른. 예. 네. 그건 지하. 올라오는 재미가 있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거기서 그 월스트리트 포함해서 증권가의 부도덕성이 나오는 거죠. 원래대로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무작정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거래하기 쉽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에 많이 몰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서 미국에서 벌어진 경제 위기가 그냥 2008년에 그냥 세계 경제로 그저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래서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몇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경제 공부가 된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니까. 설명을 다 해주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설명을 미녀들이 나와서 해주고. 미녀들이. 예. 그리고 이제 파생 상품이라든지 뭐 CDO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신용부도 수업이라 그래요. 네. 그거를 영화에서는 어떤 식으로 설명하냐면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쓰레기인데 네. 그 쓰레기를 담보로 쓰레기를 만들어. 그리고 그 쓰레기들을 모아요. 네. 그래서 슈퍼 빅 쓰레기를 만들어. 그런 게 이제 알기 쉽게 신용부도 수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다 보면은 되게 이해도 쉽고 돌아가신 분이긴 한데 영화 속에 이제 셰프도 나와요. 셰프가 나와서 그 상황을 음식으로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음식 만드는 방법으로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이런 장면들이 많아서 공부가 된다는 점이고 그리고 이 작품에 나오는 브래드 피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브래드 피트가 나옵니까? 브래드 피트는 마지막에 사람들의 머리를 탁 치는 뒤통수를 탁 쳐주는 역할이에요. 왜냐면 이 영화를 보고 있으면 그냥 얘네들이 말하는 경제의 논리와 네. 그리고 돈을 버는 거에 이렇게 빠져 들어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브래드 피트가 등장을 해서 지금 너네는 미국 국민이 망하는 데에 돈을 건 것이다. 그러니까 너네 춤추지 마. 돈 벌었으면 조용히 집으로 가. 라고 얘기를 해요. 그 일침이 이 영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 돈을 버는 건 중요하지만 양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을 이 영화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영어로 했겠죠. 물론 영어로 했습니다. 영어까지는 외우지 못했고. 네. 그리고 이 작품에서 또 좋은 점 한두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네네. 도박장에 등장해서 CDO의 구성 원리를 설명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리차드 탈리라는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분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영화에 계속 벤 버냉키라는
그때 당시에 연방준비제도 의장 이 사람도 2022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2명이나 나오는 영화인 거예요. 뭐 실존 인물이 나오지 않지만 실존 인물이니까 뭐 예시만 나오지만 그쵸? 예. 어쨌든 그런 게 언급이 될 정도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는 작품. 빅쇼트는 그런 영화다. 라이언님이 이 영화를 최고의 경제 영화로 꼽은 이유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신 있습니다. 이만한 영화 없죠.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 딱 하나를 꼽으신다면 이 영화 빅쇼트가 최고의 경제 영화인 이유. 양심에 대한 부분을 짚었다.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이 양심에 대한 부분을 짚으려고 하지만 이 영화처럼 머리를 때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꽉 잡는 느낌이에요. 네. 여기서 멈춰야 돼. 이 지점을 딱 알려줘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돼. 그렇죠.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선이야.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선을 제시를 넘는 하는 사람들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작품이 뭐 요즘의 주식이랑 비슷할 것 같은데 네네. 결국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서브프라임 등급의 사람들 말하자면 속여서 돈을 이렇게 막 모아서 알고 있는 사람들 몇 명이 해먹고 끝낸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누가 가난해지고 누가 빚더미에 오르겠습니까? 없던 사람이 더 없어지겠죠. 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짚었다는 부분에서 빅쇼트는 큰 가치가 있다.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네. 사실 이 영화는 그렇게 뭐 독창적이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최고라는 말을 붙이기는 조금 부족한 영화예요. 왜 그러냐면 네. 이 영화는 영화 스타일 면에서는 한 1, 2년 전에 나왔던 마틴 스코세지의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하고 네. 정말 많이 닮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오마주, 네. 그러니까 존경을 바치면서도 그 뭐 내레이션이라든지 카메라를 직접 보면서 네. 막 말한다든지 원래 그 대중 영화는 카메라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긴 이 하죠. 울프 예. 오브 월스트리트나 이 영화는 그냥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이런 점에서 마치 굉장히- 카메라가 관객이나 그렇죠. 아니면 상대방의 네네네. 화자가 된 것처럼. 그래서 너무 닮았어요. 그래서 저는 빅쇼트를 보면서도 야 너무 흉내를 많이 내네. 오마주 치고는. 그리고 아까 양심의 문제를 얘기하는데 이런 류의 영화는 양심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는 영화는 아예 없어요. 그렇긴 하죠. 어떤 영화도. 예. 그런데 이제 끝내 양심을 선택하는 사람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벤 리커트 그 브래드 피트가 맡은 역할은 끝까지 그런 자세를 견제한다는 양심을 거. 지키려고 네네네. 했던 점이요. 네네네. 그리고 스티브 카렐 같은 경우 마크 바움 그 배역을 맡은 인물은 끝내 고민하는 네. 그런 점에서 이제 양심을 다룬 그 자체보다 네. 그런 그 선택의 다양성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높이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나 최고라는 그 수식어가 달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꽤나 괜찮은 영화지만 꽤 괜찮은 영화죠. 최고는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각적이고 네. 2030 젊은 세대들이 즐길 만한 영화인 거 맞습니다. 그 용어들이 뭐 이렇게 좀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따라가기 어렵지 않고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해서 그 스타일에서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으로 갔더라면 하면은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빅쇼트는 최고는 아니지만은 강추할 만한 영화인 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강추할 만한 영화지만 최고는 아니다라고 칸찬을 평론가님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네. 동의가 하나도 안 되는데 아니 왜냐면 생각이 너무 달라. 네. 왜 다르냐면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브래드 피트 역할에 그건 좋다. 네. 그리고 뭐 어떤 선택을 하는 이런 부분들 좋다. 편집도 좋다. 다 좋은 점을 얘기했어요. 네. 안 좋은 점은 어떤 거 말씀하셨나 보니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네.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뭐 오마주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두 번째로는 뭘 얘기했냐면 크리에이티브하게 가야 되지 않냐. 두 가지거든요. 네. 이 세상에 좋은 영화, 최고의 영화들은 다른 영화의 영향을 안 받았습니까? 이게 다른 영향이란 말을 영화의 쓴 적은 영향을 없는데 받아요. 빅쇼트만의 그 영화적 맛 이런 것을 전하는 데까지 못했다는 인간은 독창적인 기본적으로- 메뉴가 없었다. 그럼요. 제가 얘기하는데 좀 그만 끼어드시고 아니 이 방송에 왜냐면 먼저 끼어들는 이 작품이 방송 굉장히 시스템인 독창적이에요. 독창적인 걸로 가득해. 크리에이티브한 게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작품은 실화를 다루고 있어요. 실화에다가 크리에이티브한 실화는 뭐 내용이 울프 들어가면 오브 어떡해. 월스트리트도 다 실화는 네. 있는 그대로 해야지. 저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봤거든요. 실화 정말 가지고는- 오래전에 네. 본 것 같아요. 네, 네. 오래전에 나온 영화잖아요. 뭐. 근데 빅쇼트.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네, 그것도 실화 바탕이고 예, 둘 다 실화 예, 바탕한 예, 거 둘 맞죠. 다 해. 그리고 이런 류의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하지 않기 힘들겠죠. 네. 왜냐하면 그런 경험담들이 어려운 영화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가 더 어려운 구조이긴 하죠. 그렇죠. 경제 그렇죠. 이야기가. 그런 의미에서 네. 이제 빅쇼트는 최고의 작품이 맞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최고의 경제 영화라고 꼽을 만한 작품을 보면 관객은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뭐 경제 공부가 직접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라고 보는데 네. 하나는 이제 마이클 바움이나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 벌이라는 사람은 사실 남들이 보지 않은 것을 보려고 하고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그게 그 사람이 이 위기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 그 현명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하거나 혹은 관객분들이 어떤 경제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이 벌이의 태도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남들이 다 같이 보고 있고 남들이 다 같이 아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함정이 있다. 저는 남들이 본 데만 봤거든요. 아,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망했습니까? 심하게 망했습니다. 이제 빅쇼크입니다, 전 지금. 빅쇼크. 그러니까 이렇게 빅쇼크로 가지 않으려면 남들이 가는 걸 봐서는 안 된다라는 네. 부분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네. 번째 경제 공부할 만한 부분은 네.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라든지 CDO 같은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이 결합돼서 일어나는 대참사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 대참사는 언제든 일어난다. 이게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오고 나서 이 정도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는 이런 사태가 올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예상을 했어요. 지금 2025년 지금 어떻습니까? 그 시대 2008년을 네. 능가하는 경제 위기가 도래했어.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가 난리가 났어. 예. 이걸 누가 예측을 하냐고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이런 사태는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네. 그거를 이 영화는 알려주고 있죠. 아, 이럴 때 빠른 판단을 해라. 빅쇼트의 교훈이 결국에는 이 폭락을 대비해서 쇼트를 크게 쳐라고 이런 거. 숏을 쳐라. 예. 이왕 말 거라면 예. 숏을 치고 살아남자. 뿐만 아니라 네. 이거 좀 더 근본적인 어떤 교훈 같은 걸 주죠. 네. 어떤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이런 교훈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패로부터 배우는 게 없다라는 것. 아까 지금 라이너가 말했듯이요. 네. 2008년에 그런 대위기를 겪고도 지금 변한 거 없잖아요. 네. 그만큼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런 영화가 다시 한번 환기시켜주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경제는 경제 전문가의 분야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비경제 전문가라서 여기 나오는 게 과연 어울리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고 나왔는데 사실 경제 전문가보다 우리 같은 비전문가가 나와서 경제를 고민하고 우리 일상과 경제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돼 있는가. 뗄 수가 없죠. 정치, 경제, 네. 문화 뭐 모든 면은 결국에 우리 일상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런 영화들을 통해서 바로 그런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면은 네.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 우리 그런데 모두가 이런 영화들이 흥행이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안 됐습니까? 이거 뭐 100만도 안 되고 그랬어요. 빅쇼트 같은 그랬군요. 경우도. 네. 그런데 이런 이거 경제는 우리의 일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영화도 좀 더 보고 몇백만이 가서 보고 그러면은 이런 영화를 통해서 많이 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저는 100만 제가- 공격이 들어오긴 왔습니다. 제가 듣기에 뭐 100만은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네. 좋은 작품이라고 100만이 해서 왜 안 중요해요? 뭐 100만 안 중요합니다. 아니 영화에서 자기 영화 개봉하면 있잖아. 그게 몇백 명이 드느냐, 몇천 명이 드느냐, 몇만 명이 드느냐. 여기서 그러면 제 영화가 얘기 왜 나와요? 감독님이기 결정적으로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제 영화가 왜 나와요? 아니 한국 영화에 지금 아담 맥케이 알겠습니다. 영화 한국 얘기하고 영화가 있잖아요. 위기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보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흥행 스코어는 중요합니다. 제 영화 저 안 같은 나와서 영화 위기인 겁니다. 평론가한테 제일 중요한 건 아닐지 모르지만 네. 흥행 수치는 무엇보다 중요한 알겠습니다. 자, 칸차넬 평론가님이 꼽은 투자들하면 꼭 알아야 할 최고의 경제 영화는 무엇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월스트리트인데요. 네, 월스트리트. 이미 그 라이너한테 어떤 공격을 받을지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공격 예상까지도. 네네. 왜냐하면 이 영화는 이제 1987년도에 나온 영화예요. 네. 그러니까 저랑 우리 거의- 라이너가 태어난 지 뭐 몇 년 안 돼서 나온 영화입니다. 예, 저보다 하나 동생이에요. 네, 아무래도 영화가 뭐 빅쇼트라든지 네. 또 이제 언급이 계속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같은 영화에 보면 좀 약간 촌스러운 네. 구석이 있고 편집의 리듬도 좀 느려터진 감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다 보니까 꽤 좀 한
옛날 년 이야기 전-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겠죠. 네. 그런데 제가 왜 이 영화를 최고 경제 영화라고 생각하냐면은 네. 우리는 어떤 개인의 삶이든 뭐 집단의 삶이든 터닝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네. 어떤 전환점, 네. 경제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영화. 그 이후에 나온 어떤 경제 영화도 월스트리트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우리 저 마틴 스코세지 형님이 만드신 네. 그 영화의 제목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오마주가 들어가 그렇죠. 있네요. 이거는 오마주보다 그러니까- 네 영화 좀 촌스러워. 내가 좀 어떻게 월스트리트의 진수를 보여줄까 해갖고 그냥 진짜 극단적으로 가는데 빅쇼트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좀 극단적인 영화라는 것. 이런 표현까지 이건 굉장히 해주셨습니다. 잘못된 얘기죠. 왜냐면 월스트리트라고 하는 거는 영화 제목이 아니라 실제로 월가,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미국에. 네네, 있죠, 아, 있죠. 당연하죠. 그런 월스트리트예요. 상식을 뭐 이렇게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는 세상 뭐예요? 강조합니까? 월스트리트의 늑대라는 거예요. 아니 뭐 네. 윤모시기가 저기 주인공 상식을 깼지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월스트리트의 늑대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이 월스트리트 올리버 스톤의 월스트리트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근데 이게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죠. 근데 이 어떻게 한찬일 평론가님이 이 정도로 표현해 주신 거면은 네. 진짜 센 거거든요. 아니 이 이후의 모든 경제 영화는 월스트리트를 능가하거나 이길 수 없다. 자,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망의 존재잖아요. 네. 그리고 욕망에서 더 나아가면 탐욕, 월스트리트에서 네. 그 개코가 강조하는 탐욕, 그리드의 문제를 말하는데 네. 우리 탐욕은 굉장히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보통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대부분-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는 없지만 네. 탐욕은 좋지 않다고 늘 배워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돈을 벌려면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서는 안 된다. 거기에 빠져드는 젊은 버드 폭스. 아, 그래서 그래서 멋있네요. 돈을 그럼요. 벌기 위해선 탐욕이 있어야 돼. 네네. 그래서 저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그 서울의 봄을 떠올리면서 봤어요. 서울의 봄이 갑자기 네. 나온다고요? 그 마이클 더글러스가 연기한 그 개코라는 인물이 네. 황정민이 연기한 전두광과 그냥 겹쳐지는 거예요. 아, 그게 저는. 그게 경제적으로 표현되느냐, 정치적으로 좀 잘못 표현되느냐. 전두광이 그러잖아요. 네. 실패하면 쿠데타고 성공하면 혁명이라고. 네. 이 친구가 결국엔 경제적으로 주장하는 게 그 사실이에요. 맥락이 그래서- 비슷하군요. 네네. 그래서 주주총회 같은 데서 막 이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냐고 막 공격을 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그리드를 가지고 쫙 탐욕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득하는데 거기 있는 현장이 다 그냥 설득당합니다. 아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요. 월스트리트 아, 설득이 안 당하신 이게- 분이 아니, 한 명 아니, 계십니다. 월스트리트 보긴 했어요? 아우 당연히 봤죠. 언제 봤어요? 저는 한 5년 전에 그러니까 5년 전에 봤으니까 기억을 잘 못할 거예요. 아니 5년 전에 처음 보고 이거 하기 전에도 보고 했는데 네. 그 서울의 봄을 가져오신 이유가 뭐냐 말씀하시다 보니까 느껴지는 거야. 이거 월스트리트가 약한 거야. 아, 그래서 약하니까 서울의 봄을 잘 갖고 나가는 와서 요즘 잘 나가는 MZ 친구를 데려왔군요. 그럼요. 전두환은 네. 쿠데타 일으킨 범죄자 아닙니까? 네. 어떻게 전두환이 어떻게 얘를 비교를 할 수가 아, 그래서 있어요? 옛날 노래인데 옛날 개코도 노래인데 범죄자 중에 범죄자예요. 굉장히 진짜 이거는- 억지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요.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이 보면 네. 왜 칸찬일이 서울의 봄을 끌어와서 이 영화와 얘기하는지 굉장히 닮은 꼴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마이클 더글러스는 이 영화로 아카데미에서 나무주연상 받았어요. 아, 그렇습니까? 황정민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어요. 나무주연상 받았잖아요. 네네. 네. 뭐 막 아, 그런 것까지 여기서도 평행 봤잖아요. 이론이 황정민의 연기와 마이클 더글러스의 연기도 굉장히 비슷해요. 전찬일 쌤이 가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세요. 월스트리트 그 80년대 상황의 경제 시장이 어땠습니까? 85년부터 네. 이제 시작을 하는데 네. 사실 80년대면은 아직 컴퓨터가 이제 등장한 초기 시절입니다. 그렇죠. 아주 거기 보면은 그리고 기술자들만 그렇죠. 가지고 있는 전유물이었죠. 네네. 그리고 뭐 부분적으로는 종이로도 막 하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도 그렇게 나오는데 네. 그런 점에서 그 과도기였다는 걸 뜻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은 그 당시에 신흥 부자들이 나오기 위해서 주식을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가를 이 영화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다라는 그 거죠. 월스트리트를 보면 네. 지금의 주식 거래 형태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른 건 없겠지만 네. 뭐 왜냐하면은 그게 계속 지속됐으니까. 근데
기술이 발전하고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뭐 이렇게 좀 촌스러운 방식이긴 하지만은 네. 또 반면에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죠. 그래서 이 영화는 끊임없이 예를 들면 어떤 그 대립 구조를 보여줍니다. 가령 신구 간에. 네. 그래서 아주 떠오르는 젊은 재능 있는 증권 브로커라든지 네. 뭐 투자자, 파운드 매니저라든지 아니면 이제 퇴물이 돼가지고 밀려 떠나야 되는. 하지만 경력은 있는. 네네. 네. 그리고 또 가령 아버지와 아들의 갈등.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은 이제 마틴 신, 찰리 신이 같이 연기를 하는데 네. 아버지는 그 항공사에서 육체노동의 가치를 믿으면서 끊임없이 윤리적 선택을 하려고 하고 이 아들은 아버지 그렇게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그렇게 살아가가지고 어떻게 살아남겠느냐. 그럼 지금의 이야기하고도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네요. 당연하죠. 그래서 네. 이 영화가 어떤 전형성, 모델성을 잘 보여준다는 점에서 제가 아까 터닝 포인트라고 말씀드린 거고. 왜냐하면 상엽이하고 그럼요. 그런 한찬일 뭐 평론가님 그 정도의 갈등은 아니지만은 그 정도 갈등은 아닙니다. 그런 신구 간의 갈등 당연히 네. 뭐 그 영화 속에 반영이 되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또 이제 지금 뭐냐면 과정보의 시대 아닙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오정보를 걸러내는가. 그때 이제 80년대가 정보의 중요성이 막 대두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대두됐군요. 네. 지금의 문제만은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떤 고급 정보를 가져오느냐가 결국에 부와 가난의 갈림길인데 문제는 네. 그 정보를 가져오는데 내부자 거래, 불법 거래를 한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법적인 문제와 도의적인 문제, 윤리의 문제, 양심의 문제가 그래서 이 영화는 모든 점에서 터닝포인트적 작품이라는 그래서 네. 모든 경제 영화는 네네. 월스트리트를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해주셨군요. 기점으로 해서 그 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할 수 있다라는 거의 게 제 오이디푸스 왕 같은 거네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렇군요. 아시아 영화로 치면은 제가 뭐 좀 세는 겁니다만은 가령 2004년에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올드보이. 기점으로 이렇게 나뉘고 뭐 이런 것처럼 이 영화는 경제 영화에서는 바로 그 어떤 모델적인 네. 터닝포인트적 작품입니다. 그건 아마 동의할 거예요. 라이너도 아무리 뭐 최고라는 데는 동의하지 않아도 예. 그 점은 동의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이 분명히 좋은 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보에 대한 거. 영화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주식 시장에서는 정보만이 가치를 가진다. 그리고 감정을 배제하고 현명함을 얻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이 영화에서. 그런 부분들이 배울 만한 점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영화를 최고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 영화는 전찬일 선생님이랑 굉장히 닮아 있다. 어떤 부분입니까? 제가 아까 상엽이 얘기한 동의하고 것보다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일단 느리다. 느린 느리다. 전개가 느립니까? 올프 오브 월스트리트에 비해서 느린 거지. 느리죠. 사실 그 당시에 나온 다른 영화에 비하면 느린 호흡은 아닌데 다른 요즘의 경제에 비하면 좀 느린 호흡 맞습니다. 이건 기술의 발전 차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느리다. 느리다.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 세 번째 낡았다. 다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요 세 가지. 느리고 네. 진짜 재미가 없고 동의하기가 낡았다. 동의하기가 제가 힘든데. 말하는 재미가 없다는 거는 이제 요즘에 말하는 재미. 그러니까 뭔가 다이나믹하고 네. 이렇게 자극적인 그런 재미가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87년 영화다 보니까 좀 낡은 느낌이 있죠. 저런 편견, 그 낡았다라는 거는 본인의 감성이 낡은 거지 그 영화 자체가 낡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때 그러면은 당시에 줬던 그 충격은 그렇죠. 그 컸을 시대가 수도 있죠. 그때가 저한테는 이제 20대였는데 그때의 그 역동성이 이 영화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격변하는 시대였으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 영화는 정말 또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요즘 가장 부자들의 투자처가 뭐냐면 미술입니다. 네. 네네네. 이 영화 보면요. 그 부도덕한 개코의 사무실 가면 기가 막힌 그림들. 제가 이렇게 봐도 그림 네. 잘 모르는 제가 봐도 엄청난 그림들이 많이 걸렸는데 영화 속에 그게- 등장합니까? 그렇지. 사무실에 그냥 그림들이 이 사람 뭐냐면 컬렉터인데 네. 그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이 된다는 걸 벌써 알았어요. 가치를 좋아하는 거죠. 그럼요. 예. 그러면 이 영화는 수십 년 후에 벌어질 미술이 정말 최고의 투자처라는 걸 예언하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대사에도 이런 거 나와요. 작년에 뭐 6만 달러에 샀는데 60만 달러가 됐어. 그래서 이 영화 보면요. 지금
미술을 투자할까 말까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영화 보고 미술에 투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런 점에서 그리고 미술 투자는 얼마나 고상해요. 그 투자 방식이. 네네.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주식과 같은 그런 비윤리적인 비윤리성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요. 아니 무슨 얘기냐면 주식 자체가 비윤리적이라는 게 아니고 예예예. 그거를 벌어들이는데 거기서 서민을 막 비웃는 서민들을 쫄딱 망하게 하면서 자기들은 돈 버는 것이 이게 돈의 논리다라는 주장을 당당하게 하면서 네. 막 돈을 막 벌어들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벌어들인 돈이 영원히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런 점에서 이 영화는 우리한테 엄청난 교훈을 줄 뿐만 아니고 이 영화 속에 버드라는 주인공의 그 선택, 가치와 돈에서 끝내 가치를 선택하는 점에서 저는 이 영화를 강추하고 싶습니다. 아까 이 영화가 전찬이를 닮았다고 했는데 그건 맞는 게 저는 돈보다는 돈을 잘 못 벌면서 가치를 추구해온 삶을 살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이 영화 진짜 강추하고 싶습니다. 경제와 더불어. 자, 월스트리트와 빅쇼트, 빅쇼트와 월스트리트 이 각 영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뭐 크고 작은 투자자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은 적자 생존을 넘어서 공존과 상생의 시대입니다. 네. 정당한 수단과 방식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작동시켜야 된다라는 교훈을 이 영화는 설득력 있게 제시한다. 시대를 건너뛰는 울림이 있다. 예,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네,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공존과 상생 사라졌어요. 이제는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지켜야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빅쇼트 같은 영화를 보면 무엇을 느낄 수 있느냐? 네. 언젠가 문제는 터져요. 예측하지 못한 리스크는 옵니다. 네. 우리의 일상 속에 주식이 함께 있다는 것은 언제나 리스크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물렸을 때 네. 아무도 나를 구제해주지 않는다. 네. 아무도 나를 구원해주지 않는다. 내가 이런 살아남는 방법은 나 혼자 연구해야 되는 거군요. 혼자 연구하고 현명해지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이미 길게 설명 안 해주셔도 돼요. 예, 파멸의 길로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예. 저희가 나오기 전에 한 50분 동안 네. 그 얘기를 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여러분 살아남읍시다. 네. 살아남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두 분의 생각이 얼마나 달랐는지 달러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전혀 없었다. 그럼 1달러입니다. 빵달러 없습니다. 1달러. 그다음에 생각이 너무너무 달랐다. 그럼 100달러입니다. 하나, 둘, 셋. 60달러. 자, 우리 라이너님. 87달러입니다. 이 87년도에 네. 이제 20대였던 분의 어떤 낡은 감성 네. 거기에서 이제 큰 차이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두 분의 생각의 차이는 평균 73.5달러입니다. 네. 네. 뭐 경외심 때문에 100이 나올 뻔했는데 100이 나올 뻔했. 우리는 100이 나올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그렇군요. 자, 두 분의 치열한 토론 재밌는 영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